소송물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교과서 다시 한번 봐봐요. 소송의 주체에 대해서 법원과 당사자라는 축을 전제로 이 당사자의 대리까지가 우리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의 객체로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바꿔서 이 당사자와 법원이라는 두 주체가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역할 분담이랄까 기능 분담을 보려는 거니까 2-46의 옆번호 그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2-46 옆번호의 그림. 당사자가 하나의 주체고 법원이 하나의 주체인데 우리가 신청, 청구 이런 단위에서는 누가 주체냐면 당사자가 주체고 이것을 우리가 처분권주의라고 불러요. 법원이 주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청 단계 속에 들어가서 변론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소송 자료라고 하는데 이런 소송의 자료에 있어서도 역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고 이걸 변론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합쳐서 당사자주의라고 불러요. 상위 개념으로. 당사자주의 속에 당사자가 주도하니까 청구 내지 신청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고 소송자료라는 주장, 변론에서 펼쳐지는 그 작동 원리를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절차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진행주의가 아니라 법원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 진행주의를 채택한 게 아니라 직권 진행주의라고 불러요. 직권 진행주의. 이해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변론주의라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역할 분담을 시키고 있는데 법원이 조금 챙겨요.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다든지 좀 불완전할 때 그것을 챙겨주는 게 성명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명권 136조인가에 있어요. 성명권이라고. 성명한다. 성명권 해서 뭐 당사자의 권리 같은 뉘앙스의 용어인데 당사자의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는 법원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법원이 좀 발동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구문 뭐 이런 거는 당사자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여기 당사자 자체의 권리는 아니에요. 성명권 136조 맞아요. 그 다음에 절차 진행은 오히려 법원이 주도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갖다가 체근할 수 있는 것을 절차에 관한 이익권. 그래가지고 옛날 용어로는 책문권이라고 그래. 책문권.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익권을 행사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실제 규율은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절차 진행에 대해서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규정은 안 지켜졌으면 뭐 부적법하거나 무효인데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강행 규정에 대칭되는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통과해 버려요. 그럴 때 오히려 소극적으로 쓰이는 절차 이익권, 책문권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당사자가 여기서 체킹한다라는 의미가 실제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15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절차 이익권 내지는 책문권의 포기 상실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151조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체근하지 않아도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강행 규정과 대칭되는 임의 규정은 그것을 안 지켰을 때 당사자가 체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발현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조문은 그게 안 됐으면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상실했으면 하는 식으로 151조가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개념 자체는 이 그림에서 본다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당사자가 규제한달까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오늘은 처분권주의부터 들어갈게요. 처분권주의. 신청 사항을 넘어서 재판하지 못한다. 아까부터도 계속 나왔던 거죠. 이 처분권주의 때문에 신청 청구를 갖다가 나중에 판결에 맡기지 않고 당사자가 주도해서 소를 취하한다든지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피고 입장에서 인락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결 이외에 재판 이외에 소송이 종료할 수 있는 사유 등으로 나중에 또 배워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도 우리가 소송의 구조, 내용 하면서 계속 봤잖아요. 그 피라미드 같은 그림도 그려놓고 그 첫 단계죠. 신청, 청구. 이 단계에서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니까 당사자가 소송 냈다가 그만하겠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 예컨대 그만둘 수 없다라면 이게 처분권주의가 이 영역에서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당사자가 그만두겠다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죠. 소의 취하라든지 청구의 포기 이런 식으로 또는 피고 입장에서 청구의 인락 이런 식으로 반드시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영역이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지금 나중에 소송 종료에서 한 챕터로 나와요. 이게 판결과 대칭돼서. 물론 이제 판결이 제일 중요한 우리가 민사소법 배우는 소송 종료이지만 그럼 여기서는 아직 판결과 대칭되는 의미는 즉 소송의 종료 단계는 아니고 소송의 개시 단계에서는 소 없으면 재판 없다.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판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판결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원리로 소송 개시에 있어서 소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자기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을 바라는 대상을 내세워야죠. 그 내세운 거와 동떨어진 거 내지는 내세우지도 않은 거를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A라는 거 내세웠는데 B라는 판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A를 그 말은 A를 안 내세웠는데 A 판결할 수 없는 거 또는 A를 내세웠는데 B 판결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계시에서 작동을 하는데 결국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나 범위로서 판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실제는 그런 원리인데 계속 우리가 체킹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시험에 나오는 건 특수한 경우를 계속 묻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알아둬야 돼요. 하나 2-50에 나오는 게 뭐예요? 2-50 중에 하나가 그 전손의 일기해설 또는 손의 산문설 그 사례 여기 나오는 거죠. 더 반복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각주 64. 각주 64인데 내가 처음에 이건 기본 강의라 좀 짧게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각주보다는 여러분 그냥 본문으로 올려서 봐봐요. 그 각주 64는 형식적 형성소송을 가르쳐줬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본문까지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본문으로 올리세요, 여러분은. 다음에 본문 올릴까 말까. 형식적 형성소송은 본래는 비송인데 분쟁의 어떤 그 첨예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원래 비송은 법원이 후견 감독적으로 하는데 소송의 다툼은 아닌데 관여를 해주는데 그것의 속성이 조금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급으로 취급하려고 해서 형식적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소송급으로 해준다. 즉 형성소송이다. 이런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교과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소송과 비송이라고 해서 처음에 서론에서 소송, 비송 이런 개념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여기서 형식적 소송할 때 비송을 한번 가르쳐 줬죠. 2-41 바로 앞에 표 보세요. 2-41 표 바로 앞. 소송과 비송의 차이는 뭐냐 할 때에 네 번째 차이에 보면 신청에서 특정이 소송은 필요한데 비송은 특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처분권과 관련해서는 특정해서 내세우고 그 범주에서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비송 사건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다. 즉 처분권주의에 적용이 없어요.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손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단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교통사고 같은 거 금액 특정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냥 나 피해 입었으니까 손해 금액 잘 계산해서 나한테 얼마인지 모르지만 법원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면 이게 소송물이 특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청구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일단은 금액을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나 무진장 아픕니다. 나 불쌍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금액을 내세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 그래서 내세운 금액의 한도 내에서 판결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처분권자가 작동하는데 비송은 그 어떤 범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특정을 시킬 필요 없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당사자는 뭐라고 하면서 낼 거예요. 물건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하고 있었는데 민법 뭐 200 몇 조에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유물을 결국은 법원에 분할 청구할 때 왜 협의가 안 되겠어요? 같은 3분의 1씩 나눠도 뭐 건물로 치면 1, 2, 3층이라고 아주 뭐 3분의 1씩 말하기 쉽게 3층이라고 딱 해도 1층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말은 나 1층 가질게, 너 2층 가져라, 나 3층 가져라. 그러면 뭔가 3층 갖는 사람 별로, 2층 갖는 사람 기분 안 좋죠. 땅 이렇게 해서 그러면 땅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는데 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어쩌면 뭐 입구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뭐야?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나눠? 입구가 한쪽에 있으면 기하학적으로 뭐 잘 서로 완벽하게 평균적이랄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눠지겠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뭐 그럼 팔아서 뭐 어떤 사람 팔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안 판다고 하고 뭐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요청해 달라는 건데 법원이 그냥 3분의 1씩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청구하는 사람은 공유물 분할 청구 또는 이제 경계 확정의 경우도 원래 경계는 있는 건데 뭔가 125-1과 126-1이 이렇게 경계가 이 땅은 이렇고 이 땅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경계가 있는 건데 물론 실제 이 싸움은 뭔가 땅을 일정 면적을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뭐 순수한 경계는 이 잠식했느냐 하고 상관없어요. 도면상 내지는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그 경계를 면적에서 또는 측정에서 잘라서 어떤 선이냐는 것은 땅에다가 뭐 그을 수는 없겠지만 뭐 이름 그어진다는 그건데 그렇게 해서 정해보면 되지. 그 경계의 의미는 사실은 싸움의 대상은 안 돼요. 측정해보면 되고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실제 싸움은 이제 내 땅인 듯한 요 부분을 네가 왜 쓰느냐 뭐 그런 싸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해서 당사자 125-1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경계를 정해달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람 입장은 자기네 땅이 요까지 가는데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여튼 이런 정도의 담으로 이쪽이 쓰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경계는 여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측정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걸로 요 가나점을 연결한 것으로 경계를 측정해달라고 해도 그건 측정해봐서 나오는 거지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만 하면 돼요? 경계 정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까하고 반대죠. 손해배상 같은 건 뭐예요? 적절한 금액 좀 인정해달라. 라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거기서는 미스난 거예요. 소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인정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경계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뭐 막지는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발상으로 하면 그냥 경계만 정해달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가나점으로 나 경계를 해달라고 뭐 실은 요청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도 법원은 나름대로 재량에 의해서 경계를 측량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확산하면 처분권조약 작동하고 말고도 없어요. 우리가 처분권조약은 뭐예요? 이만큼 내세웠는데 그 한도에서만 하라. 뭐 이런 개념인데 이만큼 내세우라는 것 자체를 비송은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상. 그냥 경계 정해달라. 공유물 3분의 1씩 잘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공유물도 보통은 어떻게 말을 해요? 이렇게 잘라달라고 요청은 해요. 보통은. 근데 그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권죄에 적용이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와요?
경계확정 소송이든 공유물분할 청구의 상황을 설정하고 당사자가 이렇게 저렇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저렇게 이렇게 잘랐다. 당사자가 이게 경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계를 인정했다. 이쪽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죠. 더 좋아진 거죠. 그럼 아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1억 원 청구했는데 1억 2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비송인데 이건. 이렇게 가나를 얘기했는데 다라 정도로도 인정해줬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좋아졌죠. 이게 만약 소송의 틀이라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건 그 세팅돼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공동소송을 아직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사람이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소송 형태라서 한 명을 빼고 소송을 냈을 때 어떻게 됐냐. 또는 소송을 어떤 사람은 그게 싫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소송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을 때 결국 빠진 사람은 뭐 어떤 다툼이 없으니까 빼고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나 경계 확정의 청구는 필수적 반드시 그 관련자를 공동으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의 상황에서의 소송은 잘못된 거예요. 부적법 각하당해요. 그건 계속 들어가는 연결된 문제로 나오는 건데 일단 그런 문제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다. 본질은 형식적 소송이라고 해서 소송으로 처리되지만 본질은 형식적으로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다툼이 있고 뭐 그렇더라도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소송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송이기 때문에 이건 다툼이 원래 우리가 소송에서의 권리의무 관계의 다툼은 아니라는 거죠. 경계는 그냥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툼에 대해서 그렇지만 뭐 형식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약간의 그 본래 비송보다는 뭔가 다툼이 첨예한 게 있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송적으로 처리해준다. 그렇지만 실질에 있어서 비송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을 자기가 특정해서 내세울 필요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그냥 공유물 분할에서도 공유물 분할해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얘기한다면. 물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잘라달라고 요청은 뭐 실제는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공유물 분할해달라. 그 다음에 경계 확정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 경계하고 싶다라는 걸 내세우긴 하겠지만 실제는. 왜냐면 그래서 싸움이 됐었을 테니까. 근데 그냥 경계 정해달라고 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본래의 소송은 알아서 손해금액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소송과 비송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다시 여기 들어와서 비송사건으로서의 실질에서는 이 형식적 형성소송인 경우에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다라는 64번 각조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 처분권주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 형식 순서에 법원이 기속되겠죠. 예? 나는 어떤 돈 받을 손해배상 피해 입어가지고 손해배상 받을 권리 있다라고 하는 확인 정도만 냈는데 나는 그냥 내 말이 맞다라는 정도에서 내가 돈 받을 피해 입은 자라는 정도의 확인만 했는데 법원이 한술 더 떠서 어떻게까지 해요? 맞아, 너 피해자고 손해도 보니까 얼마 있다. 확인 소송을 냈는데 이행 소송의 어떤 결과를 내려준다든지 뭐 이러는 것은 처분권주의 의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의 형식이 틀리는 간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나오는 거죠. 당사자가 요청한 청구의 틀을 벗어나 버리니까. 그죠? 양적인 한계에 있어서 뭐 1억 원 청구했는데 1억 2천만 원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하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인용 판결이 가능하냐. 금액적으로 일부 인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1억 청구했는데 8천만 원만 인정되거나 6천만 원만 인정되거나 1억 2천은 안 되지만 그 내에서의 금전적인 일부는 인용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금전적인 경우는 아닌데 여러분이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환이행 판결 여러분이 아직 어려운 건데 동시이행 항변 같은 게 나와가지고 피고 측으로부터
법원이 그 동시 이행 항변을 감안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 즉 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값을 치렀는데 안 넘겨주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뭔가 트러블이 있으니까 안 넘겨줬겠지만 그래서 이런 소송을 냈어요. 갑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을한테 매매 목적물 인도하라. 나 다 치렀다.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을이 안 주는 이유는 다 안 치렀다 해. 네가 지금 다 치렀다고 말하지만 나 다 뭔가 때문에 뭐 좀 깔게 있고 해서 그랬는지 뭐 다 안 받았다고 을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들어갔어요. 법원이 볼 때 다 안 치렀다. 일부 남았다. 뭐 이런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자기가 할 거 다 안 치르면 고지고대로 본다면 인도받지 못해요. 다 안 치렀으니까 자기 의무를 다 안 했으니까 그게 일부일지언정.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지고대로 하면 원고 청구에 대한 아주 다이렉트의 대답은 솔직한 대답은 원래는 청구 기각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법원이 대금을 다 마저 안 치르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전제라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게 다이렉트의 판결의 처리예요, 실은. 근데 이왕자 그게 심리하고 그래서 잔액이 한 2천만 원 남았다. 1억짜리 물건인데 라는 정도까지 갔을 때는 2천만 원 주고 인도받아라 라는 판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 이행, 그러니까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 심리한 결과 뭔가 줄 거 주고 받으라라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즉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다이렉트 대답은 원래는 청구 기각인데 상환 이행 판결을 해줘도 무방하다. 처분권자에 의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일부 후퇴된 판결, 금액적으로 친다면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게 1억을 청구했는데 한 1억 아니라고 그래서 매정하게 끝난 게 아니라 한 8천만 원쯤의 효과를 보는 2천만 원 줄 거 주면서 받아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건 약간 어떤 금전적으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급으로 봐서 일부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량적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처분권주에 의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그죠? 그럼 애초에 원고가 어떻게 냈으면 돼요? 애초에 원고는 사실은 다 갚았다고 한 건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마저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 원고 입장에서는 나 줄 거 주고 받겠다라는 소송을 하려면 하면 그거는 딱 틀이 맞는 거예요. 나 2천만 원, 뭔가 때문에 트집 잡고 안 주니까 나 2천만 원 그래 준다. 달라라고 애초에 청구를 그렇게 했다면 뭐 신청의 틀에서의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지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싸움인 거가 아니고 자기는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때문에 트러블이 나서 안 주니까 다 치른 걸 전제로 청구가 들어갔는데 법원의 심리한 결과 한 2천만 원 정도가 안 치른 게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렇다면 그 내용대로라면 원래는 기각돼야 돼요. 원고 청구는 받을 권리가 없어요. 왜? 자기 헐도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이 내친 김에 그래 줄 것 주고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테크닉도 써요. 이쪽이 인도 청구를 내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입장인 피고는 사실은 반소로 자기는 대금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1억 원이 됐든 짜투리 2천만 원 나머지가 됐든 이런 식으로 반소로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반소로 낸 경우가 아니라 항변으로 한 거예요. 소송 청구로 낸 게 아니라 피고가 나 받을 거 있어서 그거 안 줬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그거 나 마저 주기 전까지는 못 내놓겠다라는 방어 방법을 펼친 거예요. 피고가. 그것을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그러죠. 매매에 있어서 체결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치러야 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치러야 되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건네줘야 되잖아요. 그게 동시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다 이행이 됐다고 한편은 주장했는지 그 물건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심리한 결과 마저 대금이 안 치러졌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라는 거죠. 하는데 그게 혹시 처분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가인데 단순히 무조건의 이행 청구를 했는데 그런 어떤 상환적인 조건적인 이런 판결을 함에 있어서 무방하다라고 처분권자와 관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또 이해되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이번에는 현재 이행해소에 대한 장래 이행 판결. 지금 뭐냐면 신청 들어간 거랑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조금 뭔가 이질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맞으면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딱 맞으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약간 이질적인 판결이 나오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는 현재 이행 청구. 자기는 원고 입장에서는 9월 30일 지나면서 이행기가 됐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청구를 했어요. 현재 이행 청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이 심리한 걸 보니까 연말까지로 변제기를 한번 유예해 준 게 법원의 심리 결과 그렇게 법원은 생각을 해요. 그럼 보세요. 9월 말에 변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청구 들어가서 뭐 빌려준 건 맞는데 이행기가 왔으니까 못 받으니까 한 건데 그쪽이 뭐라고 하냐면 12월 30일까지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보니까 12월 30일까지 봐준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라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0월 이 기준으로 아직 이행기가 안 왔으니까 유예를 해줬으니까 지금 갚아라 마라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즉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고지고대로 다이렉트로 답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변제기를 3개월 유예해줬다라는 그 심정에 따른 다이렉트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시켜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왜? 지금 받을 권리 없어요. 아직 왜? 차가 12월 말까지 갚으면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직 받을 때가 아닌데 돈을 안 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돈은 주긴 줬는데 빌려줬는데 아직 갚을 때가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든지 뭐 그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는 기한의 유예를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원의 심리 결과 맞다면 고지고대로 하면 청구 기각을 해야 되는데 돈 빌려준 거 이런 거 맞고 싸움 내용 맞아요. 다만 변제기만 조금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예 그러면 어떻게 되면 기각당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각당한 것은 9월 30일을 변제기로 했을 때 10월 오늘 기준으로 아직 안 갚아도 되니까 기각당한 건데 똑같은 사건 또 내면 아까 기판력이라는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 케이스는 또 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내냐면 그래 이제 10월 30일 지나고 나서 30일 지나고 나서 받는다면 그건 기판력이 안 걸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똑같은 돈 받는 거라도 아까 졌던 거는 9월 30일이 변제기라고 생각해서 냈던 소송으로 진 건데 다시 내는 건 12월 30일 변제기가 이제 되고 나서 낸 거니까 그건 기판료가 걸리지 않아서 다시 내도 되는데 법원이 아예 지금 즈음에 12월 30일 날 가서 지금 싸움 내용 보니까 그때서 결국 내 생각대로 하면 니들 또 한 판 더 벌려야 되니까 지금 아예 맞춰줘요. 12월 30일 그게 뭐냐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장래 이행 판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원래 대여금에서 돈 받아야 되는 건 지금 못 받으니까 막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12월 30일로 변제기를 유예해줬으면 지금은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되는데 미리 장래 12월 30일 날 가서 안 갚으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판결문에 써줘요. 그게 장래 이행 판결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원래 장래 이행 판결은 소의 이익선제 배우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 이행해소에 있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51조인가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먼 일을 우리가 뭐 지금 분쟁해서 재판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나서 그때 갚아서 안 갚으면 그때 내면 되는 거지. 지금 왜 갚느냐 안 갚느냐 상황도 없는데 안 갚았을 때 내는 소송을 왜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25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 이행해소의 소액이라 해서 미리 청구할 필요. 지금 청구할 필요. 지금 법원이 해결해 줘야 할 필요성이 뚜렷이 없다면 분쟁 해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장래 이행해소는 원칙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전제에서만 인정되지 안 돼요. 그럼 지금 말한 건 뭐예요? 지금 싸움의 내용으로 보니까 12월 30일 가서 갚아야 되는 건데 네가 지금 9월 30일이 변제기 지났다고 해서 내와서 그대로 기각시킬 수도 있지만 내가 장래 이행 판결로서 12월 30일에도 그런 분쟁이 지금 변제기의 날짜 싸움 말고는 어차피 지금 분쟁이 막 첨예하니까 해결하는 것은 변제기만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럼 12월 30일 가서 원래 싸움을 가지고 다시 벌일 것 같으니까 아예 지금 장래 이행 판결로서 원고한테 12월 30일 지나서도 안 갚으면 받아라 라는 판결을 지금 기준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고 신청 범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고지것대로 법원이 어떤 것만 반응해 주면 되냐면 예스, 노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안 된다. 왜? 니는 9월 30일 변직이 지났다고 해서 내왔지만 심리원 결과 변직이 아직 안 지났다. 이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 돈 받을 권리는 지금 기준으로는 없다라고 청구를 기각시켜도 되는데 법원이 장래이행 판결을 내려주는 게 혹시 그럼 처분권자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약간의 어떤 수량적인 건 아닌데 약간 밀린 느낌이에요. 원고 입장에서 보면. 잘 보세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 못 보는데 반대 국면 한번 만들어 봐요. 좋아지는 국면. 지금 요 케이스가. 좋아지는 국면. 장래이행 판결을 내렸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 있다라는 전제에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신청 자체는 오히려 장래이행에서로 냈는데 법원이 좀 좋은 현재조차도 갚아야 된다라고 내려주는 게 되겠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서 논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서는 뭐예요? 좋아지는 거는 처분권자 금액적으로 보면 1억 원 요청했는데 1억 2천 가는 느낌 비슷한 거로 봐서 안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한편 요거는 마치 9월 30일 지났다라는 거에서 싸움을 걸었는데 조금 밀리긴 밀렸어요. 지나면 갚아라. 그걸 내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만약 내려준다면 그럼 처분권주의 의배가 되느냐라는 점에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죠? 되겠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근저당권 설정한 채무자 입장에서 다 갚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안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 저당권 설정한 채권 채무 관계 심리한 결과 조금 남았어요. 원래 1억 원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다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법원이 2천만 원 남은 걸 전제로 2천만 원 갚으면서 말소 받아라. 그러니까 채무자는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해달라는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 안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 못 해주겠다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볼 때 다 갚지는 않고 2천만 원으로 남아있다라고 해요. 2천만 원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실제 여기서 이제 민법 문제로 가서 여러분이 채권법의 변제 충당 배워요? 아직 안 배워요? 채무자가 돈 갚은 게 막 변제 충당하는 게 원본 이자 지연손해 가지고 막 충당하다가 이제 계산해서 2천만 원쯤 남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요. 거기는 내 영역은 아닌데 민법에서 변제 충당하는 그 법정 충당의 순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허게 하나 물어봐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남았어. 이제. 그러면 2천만 원 남았을 때 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서 2천만 원 주고 말소 받을래라고 원고가 한테 내려줄 수 있느냐에 있어서 역시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상환이행 판결 비슷한 선이행 판결이에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가 다 갚고 말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투리 2천만 원 먼저 주고 받아라. 이거는 그러니까 장래이행 판결 비슷하게 선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먼저 2천만 원 주고 말소 받을래? 라는 것이 거기에 선이행 판결에서 장래적으로 이제 먼저 너가 줘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래이행 판결적인 속성인 선이행에 따른 말소 저당권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가 항상 물어봐요. 가능하다. 그럼 지금 말한 단순이행과 상환이행 판결이 가능하냐? 현재 이행 청구를 했음에 불과한데 장래이행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신청과 판결의 비교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다 변제했다고 해서 말소등기 청구를 했는데 짜투리 채무가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주고 말소등기, 저당권 말소등기 받을래. 이건 선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환이행 판결, 선이행 판결 또는 현재 이행의 청구에 대한 장래이행 판결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처분권주의가 본질이 뭐냐면 왜 민사법이 처분권주의를 채택했냐면 실체법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라는 자기 권리를 자기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에 바탕을 둔 소송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원고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원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대금 다 치렀는데 목적물 안 준다고 소송 냈는데 아까처럼 2천만 원 잔금 안 치른 게 있으니까 이거 갚고서 주고서 받으라면 받아라라는 이 상환이행 판결을 함에 있어서 또는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행기를 네가 유예해 줬기 때문에 12월 말 가서야 받는 건데 하고서 지금 매정하게 청구 기각을 해주는 것을 원고가 나 민사소법에서 배웠는데 내가 단순 이행 청구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답만 하시오. 내가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왜 알아서 그렇게 해주쇼? 이것에 대해서 나 나쁜 놈이면 기각만 시키시면 되지. 왜 조금 더 갚으라고 하시오? 그건 내가 요청한 게 아니오라고 한다면 처분권자에 의배된 건데 보통의 경우는 원고의 신청 범위 내에서 원고도 이왕제사 기각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짜 맞춰서 상환 이행으로 해준다든지 현재 이행을 기각시키지 않고 장래 이행으로서라도 판결을 해준다든지 하는 게 원고의 신청 그 자체에 딱 내세운 그 목적에 그 문구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처분권주의에 있어서 원고의 그 의사에 따른 어떤 판결이라고 벗어났다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질문? 없어요? 수고했어요.